비주류의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 음침발랄 20대 여자 셋의 대중문화 탐구방송 비주류 백화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스트 우니 코젤 메이입니다. (2025년 3월) 마지막 주 방송 바로바로 봉 감독님 디렉터 봉의 미키 17으로 돌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이제 날이 너무 후끈해졌어요. 맞아요. 네네. 저는 사실 최근에 역대급 PMS를 앓고 있습니다. 방송한 지 지금 30초도 안 됐는데 갑자기 네 아프다. 네. 네네. 아니 PMS 편이 저희가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굉장했어요. 네네. 댓글도 많이 달리고 네네. 공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도 그래서 PMS를 좀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됐거든요. 맞아, 인식하게 돼. 저도. 자각하게 돼. 맞아. 그래서 그 편 이후 그 다음 달에 미치겠었어. 이거 인지되니까. 뭐야? 아. 부작용 아니에요? PMS다 이렇게. 음.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더 예민하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더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민하다. 지금 슈퍼 예민 상태. super 예민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너무 열이 받아요. 네. 근데 그 코젤 씨가 저번에 알려주신 방법이 있거든요. 아, 너무 화가 날 때 이렇게 혼잣말로. 한숨 쉬듯이 욕을 하라고 그렇지. 했거든요. 씨발 왜 씨. 그래서 최근에 씨발 이렇게 욕을 잘했어, 하고 잘했어. 있다. 원래 욕을 이렇게 많이 하는 친구들이 아닌데, 네. 사람이 네. 분출을 좀 해야 돼요. 맞아요. 네네네. 네네. 코젤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what's that? 바로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왜 이래? 암울한 시작. 인생의 의미를 좀 찾고 싶어서 읽었는데요. 네. 인생 살기 싫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음. 근데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세상이 사실 더 덥다 이런 결론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걸 읽으니까 좀 안심이 된달까요? 안정을 찾게 되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미하엘 하우스켈러 저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선 사상과 시민의 대답. 네, 오, 네. 추천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약 2년 10개월 만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드디어. 와. 오. 제가 원래 13 미니를 썼거든요. 빨간 폰. 빨간색. 근데 제가 빨간색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빨간 아이폰을 썼어요. 그리고 또 수익 그러면 일부가 그 에이즈 커뮤니티, 그렇구나. 나 처음 HIV 커뮤니티에 그거 기부가 되거든요. 오. 근데 이제 레드가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너무 속상하고 미니도 안 나와서 알았어. 그냥 끝까지 버텼는데 그 배터리 성능이 거의 80% 떨어지면서 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출근했는데 60%인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바꿨는데 16 블랙으로. 또 여자는 블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레드 아닌 블랙이지. 항상 섹시하게. 항상 섹시하게 가야 되니까. 네, 섹시하게 블랙을 바꿨는데 하루 됐거든요. 네. 벌써 손목이 아파. 진짜로? 미니 쓰다가 미니 무거워서 쓰다가 이거 쓰니까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받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젖혀지면서 이 음. 아랫부분이랑 손목으로 이어지는 데가 아프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새끼손가락이 그 핸드폰 굴곡에 맞춰서 그 진화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네, 저는 쏙 오케이. 들어가 있어요. 문명 앞에서 이렇게 바로 손목이 나가는. 네. 하지만 일단 너무 좋다. 좀 네네. 커지니까 또 그게 좋더라고요. 화면이 네. 커지니까. 영상을 크게 볼 수 있어서 좋죠. 네네.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회사에서 잠깐 봤거든요.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라운지 가서 잠깐 봤는데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야. 아이맥스 거의. 아이맥스 같이.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거 보고 있는 거를 막 다른 사람들이 다 볼 것 같은 거야. 에, 진짜. 호다닥 컸어요. 호들갑이 느낌이. 대박이죠. 네. 무튼 저희 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 약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디렉터 봉의 8번째 작품입니다. 미키 네. 17. 아무래도 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 또 소개를 소개.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코소코소. 코소개. 봉준호 감독의 8번째 장편 영화이고요.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마카롱 가게를 쫄딱
홀딱 말아먹은 미키는 자신을 끝까지 추격할 거라는 빚쟁이를 피해서 외계 행성 니플하임으로 도망치듯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계라고 아무나 갈 수는 없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 그는 익스펜더블이라는 직무에 호기롭게 신청하게 되는데요. 익스펜더블은 말 그대로 소모품이라는 뜻이고요. 새 행성을 개척한 인류를 위해서 위험한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 주요 미션입니다.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게 되면 휴먼 프린팅 기계로 출력이 돼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키 17이라는 뜻은 뭐냐? 그동안 16번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17번째 버전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씩 순차적으로 태어났다 죽기를 반복하는 것이 익스펜더블의 숙명이지만 예기치 못한 미키 18이라고 해야 되죠. 네네. 18, 18. 미키 17과 미키 18이 공존하게 되면서 아직 죽지 않은 미키 17을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서 나오는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깔끔합니다. 뭐야?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각자 3명의 감상평이 또 어땠는지 좀 간단하게 약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저는 저의 어떤 패티시 를 조금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 면모를. 면모. 네네.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미드나 이런 서양 것을 참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항상 그 너드 캐릭터 있잖아요. 너드 남주. 네. 너무 나는 막 미치겠는 거야. 너무 좋아서. 어도러블한 거야.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에게 더 애착이 갔어요. 근데 이제 미키 세븐틴이 찐따력의 끝판왕이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또 특히나 18이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조적인 모습으로 좀 뭔가 너드미 있고 좀 네. 소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이런 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로버트 패틴슨에게 조금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나에게는 찐따콤이라는 어떤 패티시가 있구나. 그렇지. 요거를. 저는 왜 핵심 단어를 말 안 하고 계시나 했어요. 그러니까요. 찐따콤이라는 세 글자를. 찐따콤. 저는 연인과도 뭔가 팬시한 느낌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런 느낌보다 그 사람이 그냥 망가질 때, 막 너무 찐따같이 행동할 때 막 하면서 터뜨리고 싶어. 너무 좋아서. 진짜 찐따콤이 있으시다. 네. 있으시네. 절 정말 많이 자극하셨어요. 미키 17이다. 헐. 또 다른 분들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찐따콤에 대해서 네네. 저도 찐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네. 그 이유가 뭘까를 약간 생각해봤을 때 미키의 찐따력이 약간 무해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무해한 남자라는 그런 느낌에서 약간의 안전함과 함께 느껴지는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샤를 좋아할 때도 막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니프라임에서 나샤를 만나고 나서는 쏜살같이 갔다 이러잖아요. 너무 귀여워. 그래서 이게 예전에 에피소드에서도 우리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바보 온달 같은 느낌. 그런 게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귀엽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봤고, 저는 무엇보다 그들의 성격보다는 네. 로버트 패틴슨의 신체와 얼굴이 너무 제 취향이다. 이게 더 문제 아이가? 이상해. 우리는 그냥 막 캐릭터가 너무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본체를 막 데리고 와서 신체와 얼굴이라고. 너무 좋더라고요. 얼굴이 좀 빨개지신 것 같아요. 그런 진짜 불쾌해요. 취향이셨구나. 네, 좋더라고요. 진짜 불쾌하네. 네. 로버트 패틴슨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분의 네. 연기력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맞아요. 17과 18이 아예 다른 사람 같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막 합성을 했으니까 대역으로 연기를 하고 했을 텐데 어떻게 그 합을 딱 맞췄는지 진짜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아예 얼굴 근육을 다르게 쓰시더라고요. 그 17과 18을 연기할 때 웃는 거나 이런 거 그 너무 경이로울 지경이었어요. 그니까. 더 이상 그 트와일라이트 에드워드가 아닌 생각이 안 나는. 목소리도 완전 다르고. 맞아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벌써 이제 8번째 장편 영화를 선보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왓챠 평가를 보니까 윤영 선생님, 네. 윤영 선생님의
평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키 17은 나쁘게 말하자면 안온한 제작 환경에서 만든 안일한 영화다. 사회적인 영화로 보자니 피상적이고 이분법적이며 SF 장르 영화로 보자니 지나치게 친절하고도 유치한 영화에서 어떤 매력을 느껴야 할지 의문이다. 영화 곳곳 여러 지점에서 그의 터치는 느껴지지만 정작 그 손길의 본질은 들어있지 않다. 이런 얘기에 정말 좋아요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키 세븐틴을 보고 봉준호의 그 맛 그런 것이 많이 없는 너무 좀 유치한 영화다. 안일한 영화다. 이런 평가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메시지가 너무 확실하고 교훈적이 뿐더러 그렇지. 너무 많은 얘기를 이제 교훈으로 주려고 한다는 느낌이 있다라는 평이죠. 그렇죠. 저는 근데 좀 반대로 봉준호 영화 치고 너무 쉽고 시원한 결말에다가 또 최초의 해피엔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 교훈들이 너무 저한테 막 노골적으로 다가오고 가르치려고 든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 거부감이 있었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얘기들을 해주는 영화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좋아지는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아, 이런 메시지도 전하려고 했구나. 이런 건 이런 뜻이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특히 여성 캐릭터를 그리는 방식이 저는 봉준호 감독님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를 그리는 방식을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확 저한테는 이 영화가 좋아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약간 가볍고도 교훈적이라는 점에서 갑자기 에에올이랑도 살짝 비슷한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영화가 주는 전체적인 느낌이. 또 많은 얘기를 다루면서도 좀 긍정적인 느낌, 메시지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결이 비슷하게 네네. 좀 느껴질 수도 있죠. 저도 좀 동의하긴 해요. 이제 봉준호의 색이 많이 빠졌다. 뭐 예를 들면 낯선 거를 막 들이민다든지 뭐 되게 충격적인 면, 막 파괴적인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봉준호의 전작들이.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막 와 너무 사회적인 통찰이 있다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불쾌한 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어요. 불쾌함을 유발하면서 이게 현실이란 걸 알려주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현실을 알게 돼서 불쾌한 게 아니라 현실이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냥 이 사람의 어떤 의도가 난 그냥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아, 그 전작들에서 네, 그 사람의 시니컬함이. 근데 저는 오히려 좀 그래서 미키 세븐틴이 더 전 좋게 느껴졌거든요. 전작에 비해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나요? 네. 뭐 아니라면 어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니랄 수도 있지 않나? 좀 대중적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대중적이에요. 확실히. 확실히. 덜 충격적이고. 그치, 맞아요. 그치. 그리고 기존에 쓰던 문법들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충격적인 부분은 별로 없는 거죠. 이미 봤던 거네. 이런. 맞아요. 저희의 좀 감상평은 아쉬움도 살짝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과 다르게 또 좋은 따뜻함이 느껴졌다. 이런 걸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저희가 셋 다 이거를 보자마자 너무너무 이게 첫마디로 꺼냈던 것이 이 나샤라는 여자 주인공 캐릭터에 대해서 완전히 극찬을 했잖아요. 너무 그렇죠. 좋아요, 진짜. 이 나샤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저희 제목처럼. 네. 그녀가 더욱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너무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나샤의 이 주인공성에 비해서 서사가 너무 안 공개됐다고 생각해서 맞아. 이 여자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어쩌다가 오관왕을 한 건지, 어쩌다가 미키를 사랑했는데 이 미키를 사랑할 때 이 여자의 심정은 뭐였는지가 낱낱이 다 알고 싶어요. 맞아. 나도. 미키보다 훨씬 궁금해. 솔직히 말해서. 미키는 알겠어요, 이제. 네, 많이 보여줬어요, 미키는. 저희가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찐따콤을 유발하는 미키 17, 이 찌질남과 당당한 여자, 약간 최정의 요원으로 나오잖아요. 니플하임으로 가는 행성 그 우주 로켓 안에서 이 둘의 조합이 좀 상당히 좀 쾌감을 주는
그런 면이 또 있었지 않나 저는 싶거든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약간 소심하고 착한 남자 그리고 당당하고 멋있는 에이스 여자 이 조합이 너무 맛돌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헤테로 커플의 최상의 조합이 바로 이런 것이다. 어때요? 뭐 동의가 일정 부분 또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좀 밸런스를 맞추려면 요 정도가 돼야 된다. 이 좋은 느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약간 이 뭐 광공과 아방수 이런 조합처럼 이걸 하나의 전형적인 조합으로 저는 밀어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이런 조합에 양산돼야 돼요. 양산 찍어내도 상관없다. 근데 요즘 진짜 많이 사랑받는 서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느낌이 폭삭 소가수다도 저도 완전 비슷하다 그렇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둘의 만남, 친만남. 첫 만남. 그 식당에 마샬과 일파가 이렇게 어기적 등장하잖아요. 쇼할 때. 네, 그 미키가 쟤네 뭐야 이러면서 이제 나샤랑 눈이 마주치고 마샬에게 막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둘이 막 딴짓하면서 여기로 와 이러면서 꽁냥꽁냥 하잖아요. 나샤 옆으로 이제 미키가 가가지고 맞아. 둘이서 막 시시덕거리다가 맞아. 여기 재미없지 않아? 뭔가 이런 느낌, 이런 바이브로 뻔한데도 나갈래? 좋아. 뻔한데 좋아. 그리고 창고에 들어가서 갑자기 폭풍 사랑을 사랑, 나눈다. 사랑. 네네. 왜 멈춰요? 네 이상하게. 네. 너무 클리셰인데 맞아. 진짜 설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딱 그 미키 시점에서 나샤랑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나샤의 되게 오묘한 미소를 되게 약간 집중되게 보여주는 그 맞아. 씬이 있잖아요. 저 그걸 딱 보자마자 이 초절정 섹시 알파 미녀 뭐야? 너무 관심 간다 뭐야? 바로 이렇게 생각했지 뭐예요 진짜로. 진짜. 그 수식어 너무 잘 어울린다. 초절정 섹시 섹시 알파 미녀. 네. 초절정 섹시 알파 미녀. 거기서 제일 웃겼던 거는 갑자기 마샬과 알파가 코미디 프로그램 나온 사람처럼 식당 테이블에 올라가가지고 섹스를 금지합니다 이러잖아요. 맞아. 그게 진짜 어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와 대비되게 창고 안에서 막 이제 섹스를 시작하는 미키와 나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 막 이들이 막 체위 스터디를 막 시작하는데 본인들만의 그런 농담과 막 이렇게 태블릿에 1번 체위, 2번 맞아, 체위 그려놓고 그리면서 C3 체위 맞아. 하면서 근데 저는 좀 보면서 뭐 시작하자마자 섹스 씬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또 약간 꼬인 시선으로 네. 역시 남 감독 이런 식으로 태미대장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제가 오산이었다. 오산. 네. 결국 그 체위로 또 인류를 구하게 되는 서사가 나오잖아요. 그쵸. 다 개연성이 있었던 네. 거죠. 참 좋았다. 기승전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나샤가 너무 매력적인 인물로 나오지만 저희가 약간 왜 저래? 하는 그런 씬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코젤님이 소개해주신 것처럼 미키 17과 미키 18이 이제 같이 공존하게 되면서 나샤가 이 사실을 제일 첫 번째로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이 세계에서는 영화 세계에서는 이 멀티플 이 두 17번과 18번이 존재하는 이 상황이 약간 재앙처럼 여겨지면서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이 익스펜더블 자체를. 네.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너무 두려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뭐 약에 취했기도 하는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희죽희죽거리면서 뭔가 쓰리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네. 그래서 약간 왜 저래? 내가 요렇게 생각이 들었잖아요. 네, 사실 멀티플이 됐을 때 이 둘을 없앤다라는 약속을 마샬이 예전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니 그래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전부 다 제거하겠다라는 공약을 말하자면 내건 건데 그렇죠. 나샤가 이게 미키 18과 함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미키 17이 등장해서 사실 놀라야 되는데 너무 기쁜 그 장면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너무 많은 미키를 봐왔던 거예요. 나샤는. 그래서 미키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7과 18이 공존하는 그 상황까지도
좋게 받아들이고 그냥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 어떤 미키는 3번 미키는 제일 소심한 미키였고 뭐 몇 번 미키는 재밌는 미키였고 이런 성격이 조금씩 다 다른 미키들이 있었다라는 네네. 설명이 나와요. 근데 성격이 조금씩 다른 수많은 미키들을 저희는 못 봤지만 나샤는 1, 2, 3, 4, 5, 6, 7, 8, 9, 10에서 18번까지를 다 봐왔던 거고 그렇죠. 17과 18이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해도 그게 나샤한테는 너무 이상한 일은 아니었던 거라는 걸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미키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나샤는 방호복을 입고 함께 있었다라는 맞아. 설명이 맞아. 나오는데 진짜 나샤가 조금씩 다른 수많은 미키들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하는 게 납득이 되면서 아, 멀티플이 됐을 때 좋아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맞아.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이 씬을 보고 저희는 이제 미키 17이랑 18이 엄청 다른, 아예 완전 다른 인격체처럼 보이는데 그냥 나샤는 그 미키라는 걸 좋아했던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 생각도 났어요. 그 뷰티 인사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그때도 사실 그 영화의 핵심은 결국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라는 질문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그게 이어질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정의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 또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으로 뭘까? 맞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미키 17이랑 18이 다른 거지만 나샤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미키를 사랑한다? 전 이렇게만 들어도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맥락에서 되게 재밌는 댓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인간을 정의하는 것은 과연 뭘까라는 댓글이 어떤 분이 미키 18이 17이 받은 모욕을 완전히 자기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 그러니까 보통 멀티플 상황에서는 내가 진짜고 너는 가짜야 라는 식의 서사가 전개되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특히 나샤가 17, 18 둘 다를 완전히 내가 사랑하는 미키라고 받아들인 것도 이런 맥락인 것 같았다. 그런 철학에서 주로 나오는 인간을 정의하는 것은 성격이나 신체가 아닌 기억이라고 이 영화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뷰티 인사이드도 말해주신 것처럼 신체와 성별까지 매일매일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과 경험과 기억이 똑같으니까 나와 공유한 순간이 이 사람한테도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기억이라는 게 이 인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샤가 미키와 가지고 있었던 쌓여왔던 기억 때문에 18도 사랑할 수 있는 거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 나샤가 그렇다면 뷰인사처럼 미키의 외모까지도 달라졌을 때도 미키를 사랑할 수 있나? 그러면?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뷰티 인사이드의 사례도 들어봤을 때 내가 공감이 가려면 그 사람에 관한 부분이 얼마나 남아있냐, 양이 얼마나 남아있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샤랑 뷰티 인사이드를 비교하면은 나샤는 외모는 보존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네. 그리고 뷰티 인사이드는 성격이 보존되나요? 제가 뷰티 인사이드를 보존이 되는 것 같아요. 돼요. 성격이 보존되잖아. 외형이 네. 바뀌어요. 외형만 바뀌잖아. 그럼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에 뭐 과반수는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비율적인 면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나랑 함께한 기억 자체는 이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외형도 바뀌고 갑자기 성격도 까칠해져. 이러면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거죠. 할 수도 있는 거죠. 맞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둘 중 하나 무조건 같아야 되네. 그런가? 저는 뷰인사는 솔직하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 시각적인 것도 기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얼굴이 계속 바뀌는 건 나한테 계속 낯섦을 제공할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내 기억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게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그 시각적인 면으로 미키는 17이랑 18이 똑같잖아요. 네. 그 둘 다
기억은 또 공유하고 있고 성격이 좀 다르다. 사실 뭐 장기 연애를 하면 그 사람이 성격이 달라지기 마련이지. 달라질 것 같아요. 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억셉터블한 케이스가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간을 정의하는 거는 외모다. 외모만 갖추면 성격이 바뀌든 말든 팥을 수든 죽을 수든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얼굴과 기억 정도면 된다. 성격이 달라져도 괜찮다. 기억을 베이스로 하되 얼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나는 무조건 시각적으로 익숙한 게 필요해. 나 이제 근데- 낯선 게 너무 싫어서. 근데 나 좀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제시하고 싶은데요. 인프피 애인이 ESTJ 애인이 되면요? 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좋다. 또 그 맛이 있지 않을까요? ESTJ가 된 그 사람과 또 교감해 나가는 방식이 또 되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인프피던 그 사람이랑 교감하던 방식이랑. 근데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좀 더 수월할 것 같아. 태초부터 ESTJ를 만나는 거랑.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딴 사람 같을 것 같아. 분리할 수가 없어. 맞아. 아니 미키 17, 18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다른 건 아니야. 완전 다르지. 그러게. 왜냐면은 결국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둘은 극단의 선택을 하는 거니까 17이랑 18은. 그러네요. 음.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느꼈어요. 17이 그 어렸을 때 자동차 빨간 버튼 누른 기억 때문에 죄책감으로 평생 살아가잖아요. 근데 18이 그건 네 잘못 아니야. 너도 알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사실은 미키가 미키에게 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8이 하고 있던 생각이나 사고방식도 사실은 미키 안에 있던 건데. 그치, 잠재되어 있었겠지. 네. 맞아. 그러니까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여러 가지 면이 있으니까 맞아. 어떤 면이 부각된 사람이 나오느냐라고 생각하면은 또 받아들일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럼 두 분은 마지막 질문. 사랑하는 사람이 멀티플이 약간 용인 안 되는 세계예요. 근데 멀티플이 돼서 내 눈앞에 나타났어. 그러면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죠. 들키면 처단당하니까? 그치. 그렇죠. 그걸 배제하면? 그럼 그걸 만약 배제하자. 그냥 멀티플로 살 수 있어. 셋이. 이건 좀 셋이 이고지고 살아야 돼요? 이고지고 살 수 있어. 뭐 근데- 이고지고 살아도 되고 하나랑 헤어져도 되고. 근데 하나랑 헤어져도 근데 얘네는 신분증이 하나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미키 17 세계관처럼 둘은 반반을 사는 거야 사회적으로는. 근데 집안에서 나랑은 셋이 사는 거지. 아니면 막 카이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 반반씩 나눠갔잖아요. 그런 제한도 있을 수 있을 있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있다 치면 일단 그 둘인 게 괜찮냐고. 애인 1, 애인 2.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성격도 조금 한 사람은 좀 더 약간 야생적인 느낌? 그 예를 들어서 내가 17이랑 막 싸우고 있어. 근데 18은 17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17한테 조언을 해줄 것 같아. 야, 네 운이랑 뭐 한다고 일로 싸우노? 맞아. 말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고 만약 내가 또 18이랑 싸워. 그럼 17이 야, 너 운이한테 왜 이렇게 말버릇이 뭐야? 왜 얘한테 상처 줘? 완전 이런 상호 보완적인 게 있지 않을까? 완전 호강인데 호강? 둘 다 날 너무 사랑하니까. 완전 호강하는 거야. 내 생각에 이거는 그 S급 1초 다부제. 인정. 최고의 버전. 최고의 1초 다부제. 1초 다부제 최고의 버전. 조금 내가 말 실수만 안 하면 돼. 술 먹고 우리 집에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남들한테만 얘기 안 하면 돼.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좋은데? 다들 혹하시죠? 네, 혹해요. 3명은요? 늘려가 계속. 어디까지? 무한증식. 그러니까 나중에 축구단을 하나 만들어. 어디까지 괜찮은가? 이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 나샤의 행동을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나샤는 S급 정예 요원이니까 S급 1초 다부제를 그냥 실현하려고 했다. 마땅한. 네네.
저는 또 이 영화가 참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유일한 사실 로맨스 영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기생충도 로맨스 영화는 아니고 아니죠. 네. 옥자도 아니고 네. 괴물은 더더욱 아니니까. 최정의 요원이다라는 말이 등장할 때 그 미키가 나레이션으로 5번이나 이 마샬 주최의 무슨 이런 경기의 우승자다. 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체제에 굉장히 잘 수능해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 수능해서 그 안에서 자기 기량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미키와 사랑을 하면서 점점 이 체제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냥 개인적인 나와 너의 로맨스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이 미키가 이 사회에서 제일 최하의 계급이니까 이 계급에 대한 뭔가 생각도 없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맞아.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친절함으로 또 확대되고 또 사회적인 연대로 또 확장이 되고 결국에 또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단순히 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랑이 모여서 또 아주 큰 어떤 대의적인 사랑으로 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참 좋았어요. 이게 로맨스 영화다라고 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로맨스 영화지만 뭔가 개인과 개인 간의 사랑만 중요한 건 아니고 그치. 그것이 이게 씨앗이 되어서 씨앗이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좋네. 그러니까 그 17번의 미키를 거치면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사실 나샤도 맞아. 얘가 뭐 내 품속에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공감력이 더 길러지고 그렇지. 생각이 많아지게 됐을 수 있죠. 결국 그 마지막에 애기 크리퍼를 구한 것도 나샤잖아요. 그렇죠. 이빨로 악물고. 근데 나 그것도 너무 멋있더라. 이 사람이 초절정 섹시 알파 알파 미녀. 미녀라서 그거를 그냥 밧줄을 이빨로 그냥 이렇게 악 물고 온몸이 묶인 채로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우리 같은 핫바리 같은 애들이 거기 끌려갔다 생각해봐요. 입에 제가를 물리자마자 하면서 열어버려. 그럼 크리퍼 죽는 거야. 그래서 나는 참 그게 너무 좋더라. 근데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네. 뭐? 그 마샬이 되게 우월한 유전자로 이 행성에 씨를 뿌리고 싶어 하잖아요. 퓨어 화이트한 뭐 플래닛을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샤가 아니라 카이였을까? 어떤 게? 그 카이한테 그래서 결국 식사 자리에서 제안을 하잖아요. 네네. 당신 유전자가 너무 우월하다. 응. 네가 애를 낳아야 된다. 카이가 저를 자궁으로 보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나샤가 아니라 카이. 왜냐면 카이였을까? 나샤는 이미 근데 공공연하게 미키랑 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마샬이나 일파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카이라는 여자가 좀 더 적합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함의적으로 결국에 우월한 유전자라고 하면은 인종차별. 인종이 생각이 나니까 이제 카이를 더 대변해서 그랬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아무튼 나샤는 정말 알파다. 최고다. 그것도 너무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속 시원했던 또 초절정 섹시 알파 미녀의 일갈이 있었잖아요. 그냥 쌍욕을 퍼붓잖아요. 예. 전 진짜 최애 장면이에요. 미키 17과 18과 나샤가 이제 막 그 감옥 안에서 소동을 한번 피우고 나서 지휘 통제실로 이제 끌려가는데 사형 집행 직전에 놓이게 되고 마샬과 일파는 막 크리퍼를 두고 추악한 외계인들 막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게 해서 소스를 만들어 미친 일파 새끼는 진짜. 크리퍼로 꼬리를 소스 막 만들면 되겠다. 잘라가지고 소스 최고의 소스. 너도 먹어봐. 그런 상황에서 나샤가 참다 못해서 막 우리가 외계인이야 이 멍청한 새끼야. 그러니까 선거에서 떨어지지. 막 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그게 진짜 너무 속 시원했던
장면이었어요. 저는 사실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고 교훈을 주려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마샬한테 하는 말이지만 이 세상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니까 봉준호 감독님 영화 치고 되게 직접적이고 직접적인. 근데 영화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너무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데 과감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코젤 씨가 최애 장면이라고 말해주실 정도로 저도 너무 시원하게 느꼈던 게 진짜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통쾌할 수밖에 없었다.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웃겼던 게 그 한국은 또 한국대로 누군가가 생각나고 미국은 또 미국대로 누군가가 생각나는 거야. 맞아. 그 마샬이랑 일파를 보면은.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본인의 안 좋은 정치인을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냥 누구나 대입해도 너무 약간 되게 개인적인 경험처럼 또 떠오르게 되니까 내가 맞아요. 국민으로서의 경험 막 이런 게 그래서 오히려 더 시원하게 보였던 것 같기도 맞아. 해요. 맞습니다. 또 이 나샤에 대한 저희가 세레나데를 또 불러봤는데요. 음. 다른 또 한 명의 섹시 미녀가 있습니다. 이분도 최정예 요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쵸. 카이쌤. 카이쌤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어떤 특정한 집단을 또 대변하는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중산층 뭐 본인이 뭐 계급적으로나 아니면 뭐 학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중산층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보수화되지 않고 뭔가 좀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집단을 엄청 대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그 미키랑 카이랑 저녁 자리에 초대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메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를 자궁 취급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해서 분노하고 맞아. 네. 그다음에 미키한테 사실은 이게 어떤 실험이었잖아요. 이 저녁 자리가. 그래서 미키에게 이런 대우를 한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네. 그래서 좀 깨어있는 듯 해 보이지만 뭔가 자기가 사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제니퍼가 죽고 나서 슬퍼함을 얘기할 때 이제 마샬이랑 일파가 막 이상한 찬송 파티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반감을 또 안 느끼고 미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최하위 계급이라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상상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걸 지가 눈으로 보지 않고 몰랐으니까 이렇게 대우한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잖아요. 그 식사 자리에서.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순수함, 나이브함 이 딱 그 어떤 특정한 집단이 또 가지고 있는 성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걸 많이 경험해보지 당사자성은 못한 없고. 그래서 뭔가 한 끗 차이로 계속 약간 좀 엇박타는 사람들 그런 느낌인 것 같은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뭔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런 면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서 제가 뭐 어떤 뭐 주제에 관심을 가질 때 네. 그냥 너무 그 관심이 앞선 거지. 맞아. 그럴 때가 좀 많았어서 많은 분들이 또 카이를 보면서 좀 나랑 비슷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쵸. 멀티플인 걸 발견하자마자 이제 이거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라고 달려가기도 하고 아기 크리퍼가 나타났을 때 아기 크리퍼를 산산조각내서 죽인 사람도 카이였죠. 맞아요. 이러한 집단이 제일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뭔가 체제에 대항하는 면모 뭐 예를 들면 그 분노하는 거라든지 근데 또 순응하는 면모 그 크리퍼를 제일 1번 제일 앞에서 막 이렇게 사살하려고 했던 그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 본인의 상황과 입맛에 맞게 자기를 어디든지로 분류해서 속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억압을 받는 상황이야. 그럼 자기는 이제 좀 순응하는 면모를 보이는 거고 뭔가 아니면은 좀 저항해도 나한테 그렇게 큰 위협이 안 되는 것도 저항할 수 있는 딱 그런 그레이 에리아의 사람인 것 같아서 또 되게 특권 있는 층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맞아. 카이를 보면서. 내가 여성인이라는 점에서는 소수자 쪽을 섰다가 또 약간 제도 엘리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제도를 수호하는 쪽에 섰다가 그치. 이게 내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제비처럼.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 카이를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이라는 여자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은 얼굴이 너무 좋았다. 나오자마자 얼굴 평가밖에 안 해. 그러니까 너무 좋은 느낌을 주잖아요. 네네. 느낌으로 이제 바꾸시더라고.
너무 외모 평가해서. 좋은 느낌을 주는 여자가 음. 막 멀티플이 되자마자 갑자기 신고하러 간다거나 뭐 본인 여자친구가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미키한테 대시를 한다거나 맞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는 여성 캐릭터를 이렇게 애매하게 다루거나 막 이렇게 조금 약간 뭔가 나쁜 역할을 여자한테 주는 걸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 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라는 게 왜 있는가 이 영화에. 맞아. 그게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저도 약간 부분이지 그랬어. 않아요? 맞아요. 굳이 카이가 왜? 약간 어. 이런 느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운이님 말씀 듣고 그런 엘리트층을 또 표현하려고 했구나 그니까. 하는 게 이해가 됐었고 두 번째로는 나샤와 카이를 비교해서 봤을 때 인물의 입체성이 훨씬 더 드러난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나샤는 감정과 욕망에 되게 충실한 인물이잖아요. 미키를 보고 섹스 금지령 내리고 있는데 섹스를 그쵸, 한다든지 뭐 근데 이 여자는 결국 대의를 위해 앞장서고 마지막에는 뭐 협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게 되고 인권이나 윤리에 되게 민감한 캐릭터로 나왔던 카이는 체제에 순응하는 행동을 결국 하게 되고 이런 점들이 인물의 입체성을 훨씬 부각시켜줬다고 생각하고 네. 특히 카이라는 여자가 바이섹슈얼이면서 찬송가를 부른다는 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건 한국에서만 또 되게 재밌는 특이하게 빗질기처럼. 보이는 거긴 네네. 한데 저는 그것도 제일 재밌었고 어떤 분이 해석해 주신 걸 보니까 로맨스 장르의 서브 남주 특성을 미러링했다라고도 해석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남자 주인공이 미드 같은 데서 유색 인종 여성, 특히 흑인 여성과 사귀다가 결국 백인 여성에게 정착하는 클리셰가 있대요. 네. 근데 이런 지점들을 비틀어서 결국 카이한테 넘어갈 뻔하지만 미키가 나샤한테 정착을 한다든지 이런 걸 비틀기 했다거나 카이라는 여자가 백인 여성인데 보통 미디어에서 백인 여성은 욕망의 객체로 그려지는데 결국 그 여성이 자기 목소리로 우리끼리 미키 나눠 갖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미러링이라는 거죠. 남성을 대상화하는 백인 여성의 목소리로 이런 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더불어서 다른 클리셰들도 짚어주셨는데 네. 사건의 시작을 알리면서 가장 먼저 희생되어 왔던 유색인종의 다리를 제니퍼라는 백인 여성으로 또 채우기도 했고 사실 혁명할 시기를 막 기다려온 독재자의 편에서 일하고 있지만 혁명하려고 막 드릉드릉 하고 있는 그 캐릭터를 보통은 백인으로 하는데 동양인 남성으로 설정을 했다거나 이런 점들도 클리셰를 많이 비튼 장면들이라고 해서 그럼 그런 용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목적으로 카이라는 캐릭터가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면 또 좋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미키 세븐틴이지만 미키 얘기는 뭐 신체와 얼굴이 좋다 그거 외에 찐따컴을 자극한다 외에 또 이렇게 나샤와 카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점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는 좀 약간 간단한 아우트로 느낌으로다가 저희가 크리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좋고 너무 조금 저는 맨 처음에 그 미키 17이 얼음 속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크리퍼가 엄청 크게 이렇게 약간 나를 집어삼키는 듯한 연출을 처음 씬에 넣잖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 좀 혐오스럽게 보였거든요. 다리도 많고. 그리고 걔가 그 안쪽 면, 콩벌레 안쪽 면 같은 걸 보면 네. 징그럽듯이 이랬는데 너무 귀여워 볼수록. 크리퍼 인형 들고 산책하시더라고요 요새는. 크리퍼 인형이 크리퍼 공식 굿즈예요? 크리퍼 봉제 인형이 있어요. 그래서 걔랑 막 인증샷 찍고 갖고 싶다. 트위터 보면. 갖고 싶다. 크리퍼 인형. 크리퍼라는 인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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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게 된 어떤 영감을 받은 그런 지점이 있었잖아요. 네, 봉준호 감독님 인터뷰에 따르면 영화 후반부에 크리퍼 무리들이 막 특정한 소리를 다 같이 내면서 일종의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듯한 장면이 있잖아요. 네.
이 장면이 알제리 전투라는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나오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알제리인들이 소리를 내면서 다 같이 저항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약간 오마주를 하신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어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진짜 인상 깊었던 게 미키 하나를 핑계로 모두가 비겁해지는 인간 집단과 조코라는 그 아기 크리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뛰쳐나와서 그 시위를 하는 크리퍼 집단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마샬과 일파가 영화에서 크리퍼를 보고 벌레에 비유하며 엄청난 경멸과 비하를 퍼붓지만 영화를 보고 나오면 누가 벌레 같은 존재들인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너무 인상 깊었고 특히 또 한강 작가님의 노벨 연설문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라는 그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알제리인들이 그렇게 평화적 시위를 했다라는 것에서 그들의 힘과 연대와 사랑이 보이고 근데 동시에 어떻게 같은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맞아. 뉴스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 죄송 이런 얘기 해야 되나요? 그럼요. 네네. 마찬가지죠. 뭐 크리퍼랑 키세스랑 뭐가 다른가요? 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크리퍼 관련된 것 중에 이 인간이 다른 생명체, 그러니까 이종의 어떤 집단을 받아들일 때 취해야 되는 태도를 저는 정말 교훈적으로 보여줬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교훈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시내21의 이자연 기자님이 쓰신 칼럼을 좀 가져왔는데 읽어드릴게요. 미키 17과 미키 18이 마샬의 미션을 받아 크리퍼와의 전투에 나가게 되었을 때 도로시는 통역기를 내민다. 크리퍼의 언어를 인간의 것으로 독해해주는 것이다. 왜 도로시에겐 이종의 말을 이해하는 게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 다른 이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고사항, 최대한의 윤리가 이 안에 정박해 있다. 싸우기 전에 상대방을 이해하려 시도하는 것,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나누는 것 이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통해서 미키가 처음에 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 크리퍼의 말을 따라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재밌어서 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고 그 상대방의 말을 한번 귀 기울여보고 내가 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해보는 것이 이 세계의 다양성을 포용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앞으로 이 미래 사회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했어요, 저는. 메이님이 참 이 영화를 좋게 보셨네요. 진짜 좋아. 근데 잘 맞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아니 근데 저희가 이거 다 보고 나서 카톡방에는 메이님은 근데 난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거의 그라데이션 맞아. 변화. 아니야 너무 좋았어. 아니 사실 이 영화는 단점이 없어. 좀 그렇구나. 네. 왜냐면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관계나 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좀 있었어요. 너무 다시금. 메이님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조금만 그런 뉘앙스 보이잖아. 일단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운이님. 네. 맞아. 네. 당했던 게 당한 기억이 얼마? 진짜 좋은. 그리고 당할 확률이 80%인 세상에서. 그죠? 맞아요. 마치 리트머스 종이처럼 경계하는 메이님이, 거죠, 일단. 네, 잘 네. 반응하신 거 좋은 것 같아요. 왜 반반씩 하세요? 뭐야? 그 질타와 뭐시기를? 리트머스 종이?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았다. 네. 결론적으로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아주 좋은 이종에 대한 이해하는 방법까지 정말로 잠깐만. 왜요? 빗고기. 조롱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A부터 Z까지를 또 알 수 있었던 영화인데요.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하네. 네. 뉘앙스가?
또 요런 느낌 살려서 추천곡 들어가봐야죠. 고젤 씨. 네네.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나샤 언니에 관해서 봉버로봉봉 감독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미키만큼이나 나샤도 중요한 캐릭터죠. 미키를 부서지지 않게 해주는 존재니까요. 정말 너무 아름답다 생각하고 네네. 이런 면에서 저의 추천곡은 바로 리암 갤러거의 All You're Dreaming Of 입니다. 와우. 당신은 무엇을 꿈꾸고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노래인데요. 혹시 그 꿈이 세계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사랑에 관한 꿈인가요? 라고 또 물어보는 가사가 있는데 이런 가사가 참 미키와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둘이 주제곡이다. 또 쫙 깔아주고 싶은 그런 노래로서 추천드립니다. 네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절찬리 새롭게 진행하는 오프라인 행사가 있는데요. 네네. 바로바로 고객님분들을 모시고 영화를 함께 보고 또 수다도 떨 수 있는 비백 극장을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1회 션 베이커 감독의 아노라 작년에 개봉을 했지만 또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와 응원과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인스타그램을 들어오시면은 이 예매를 할 수 있는 폼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공지를 잘 읽어보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를 만나실 수 있는 곳은요.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또 4월 달에도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윌 비백.